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 7QC 도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시카와가 주장한 기본적 7QC 도구가 이런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어서 첫 번째, 특성 요인도 Cause and Effect Diagram이라고 하죠. 원인, 결과, 도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시카와가 창안한 그런 그 도표인데요. 결과와 원인이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파악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 요인도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원인 결과 도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C 도표, 코스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C 도표, 그다음에 그려놓고 나면은 잠깐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생선뼈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어골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골도 또는 이시카와도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어골도의 구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의 머리는 핵심 품질 문제를 표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생선의 머리죠. 머리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결할 건가 하는 품질의 문제점을 여기다 표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원인들의 주요 범주는 생선뼈의 골격에 표기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 품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4M이라고 합니다. 4M. 4M이라고 해야죠. 작업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는 자재, materials. 방법은 method, 그죠? materials, 자재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작업자, man,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설비, 기계, machine, 작업자, man. 이게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4가지를 갖다가 집어넣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요인들은 생선뼈의 잔가지에 표기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4가지를 그려놓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보면서 이제 밑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작업자가 문제가 있다. 작업자의 문제는 교육이 문제가 있네. 경력이 문제가 있네.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의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개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요인을 파악해 나가는 거. 또 이 부요인에다가 또 부부요인을 또 만들어서 또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게 생선뼈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구체적 요인들은 생선뼈의 잔가지에 표기한다. 이게 이제 어골도 특성 요인들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4M, 4M이라고 하고, 원자재, 다시 한번 materials, 작업 방법, method, 설비, machine, 작업자, man. 그래서 4개의 M이 대부분의 요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가장 오른쪽에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성 요인도의 활용 단계. 특성 요인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특성 요인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먼저 문제점, 특성을 설정을 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요. 왜 이게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를 이게 대충 요인을 분석해 놓고 특성 요인들 아까 그린 어골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성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이런 단계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특성 요인도 작성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개선하고자 하는 특성을 파악한다,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품질의 특성을 기록한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큰 가지 화살표를 그린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특성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큰 가지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인들을 큰 가지에 쓰고 테두리를 둘러싼다. 이건 뭐야? 요인들을 큰 가지에 요인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더 쓸 수도 있죠. 이게 큰 요인들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각 요인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요인들을 기록한다. 또 부요인을 야기시키는 부부요인들을 계속 표기해 나간다. 부요인들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부요인의 또다시 원인을 찾아서 부부요인들을 기록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부요인들까지 다 표기한 다음에 품질 특성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빠짐없이 다 파악했는가 확인한 다음에 완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품질 특성에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그러니까 품질 특성에, 자 보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원인들을 정확한 이러한 품질의 특성이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원인들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품질 특성 특성 요인도를 그린 사례예요. 사례. 재계약률이 상당히 불량하다, 낮다. 이게 이유가 뭘까? 고객이 문제인가, 뭐 조직이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큰 요인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 고객이 문제라면 어떤 요인들이 문제가, 뭐가 고객들한테 우리가 불만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부요인들을 파악하고, 또다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게 고객이 문제다. 고객이 이탈하는 게 연고 이탈. 연고 이탈을 왜 하는가? 여기에 또다시 연고 이탈의 요인들을 또다시 가지를 측하면서 또다시 요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QC 도구의 7QC 도구의 두 번째입니다. 계층 기법. 계층 기법을 우리가 층화 기법이라고도 하죠. 데이터를 관심이 있는 범주를 세분에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건 뭐냐면은 자료들이 많은 경우에 한 번의 자료들을 쳐다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 계층 기법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몇 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해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관심이 있는 범주를 세분해서 분류하는 기법이다.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그룹별로 분석을 하는 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이터 전체로 보면 막연했던 것이 명확해질 수 있다. 특성에 대한 원인별 대책이 용이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A 주식회사의 분량 건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A 주식회사 분량 건수가 페인트 분량이 10건, 목공 분량이 16건, 도배가 20건, 전기가 15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분량에 대한 전체적인 건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이 여러 개의 팀이 있는데 어떤 팀에서 이게 분량이 발생했는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1팀, 2팀, 3팀, 4팀 분류해 가지고 팀별로 페인트, 자 1팀은 페인트가 4건, 목공이 10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럼 팀별로 분량이 많은 자기 팀에 대해서 분량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시트. 체크시트는 여러분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죠. 자료의 빈도를 기록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응? 자료의 빈도를 체크해서 이걸 분량 상황을 계산하는 그런 단순한 기법이다. 데이터 시트를 주로 사용하죠. 분량수나 결점수 등 셀 수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원하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트에다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거기에다 체크를 하면서 표시하는 것이다. 보십시다. 이게 데이터 시트예요. 데이터 시트. 보면은 구매 부서의 체크 시트. 내용이 있죠. 일, 월, 화, 수, 목, 일주일간의 수 미달이 몇 건. 자, 수 미달이 일요일 날
3건, 4건, 뭐 월요일 날 2건, 화요일 날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는 겁니다. 토탈 12건이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예? 체크 시트입니다. 체크 시트. 체크 시트에는 4W, who, what, where, when와 1H, how를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해 놓고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체크시트를 약간 변형한 특수한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체크리스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세 번째,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흔히 뭐 언제 배웠나요?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 같아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더 큰가?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도수를 파악해서 막대로 나타낸 도수 분포 그래프를 말한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목적이 뭐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목적은 산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중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게 문제가 많은가, 비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히스토그램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리죠. 막대 그래프. 2, 4, 6, 10 이렇게 그리죠. 네. 도수분포표라고 하죠. 도수분포표. 그럼 이 현재 이 제품의 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할 수 있는. 자, 히스토그램의 이점. 품질 또는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정의 해석이나 관리가 용이하다. 공정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공정의 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단점. 히스토그램은 시간적 변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려놓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많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를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히스토그램이죠. 그 다음에 지나가도록 하고요. 산점도. 산점도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리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의무 관계에 있는가, 양의 관계에 있는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가. 두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도표다. XY 도표죠. X와 Y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도표다. 어느 요인이 품질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킨 요인을 X축에 놓고 품질 문제를 Y축에 표시하고 상관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는 우상향하는 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하향하는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평행선을 갖고 있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를 나타내는 거죠. 네, 파레토 분석. 파레토 분석은 경제학자인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주란이 이를 응용해서 지은 명칭이에요. 파레토는 80-20 법칙을 주장을 했죠. 20%의 중요한 사람들이 80%를 말하자면 이끈다, 소유한다. 그러니까는
20%의 국민이 국가 전체 재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또는 20%가 80%를 우리 속된 말로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품질에서는 80%의 문제가 20%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분석의 그래프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소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품질 관리에 파레토 원칙을 적용한 것을 우리가 파레토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레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왼쪽부터 좌측부터 우측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그리고 그냥 품질의 문제가 많은 것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막대 그래프를 쭉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품질의 문제가 높은 것을 막대 그래프로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점차 낮은 순서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 밑에 써 있죠. 막대 그래프의 왼쪽에는 가장 큰 문제를 표기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문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게 일반 도수 분포표, 그다음에 일반 막대 그래프와 다른 히스토그램과 다른 내용이에요. 일반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히스토그램에서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그렸어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죠. 막대 그래프와 크기가. 근데 파레토 그래프에서는 왼쪽에 중요한 거 갈수록 사소한 거 순서대로 그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에서는 뭐냐면은 파레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해결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파레토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 파레토 그래프에 그려야 될 품목을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놔요. 써놔요.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기간 동안 각 품목이 발생한 총 횟수를 산정을 하고요. X축과 Y축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X축에는 품목들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Y축에는 그 횟수를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막대 그래프 위에다가 변화를 표기하기 위해서 아까 히스토그램에서는 시계열 변화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파레토 그래프에서는 이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의 누적 선 그래프를 그려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이제 아까 일반 막대 그래프와 다른 점이죠. 자, 파레토 분석의 효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자원을 어디에 더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파레토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실시한 품질 개선 노력이 실제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뒤에 파레토 그래프를 작성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레토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런 이제 표를 그리죠. 자, 보면은 분량 항목을 먼저 작성해서 밑에다 쓰는 거예요. 자, 치수, 개선 전에는 분량품 수가 142, 형상,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긁힘, 그다음에 기포, 마무리, 그리고 합계 291건의 분량이 발생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정하겠어요? 치수 다음에 그다음에 많은 게 긁힘, 그다음에 마무리, 뭐 형상, 기포 이런 순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개선 후에는 이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치수는 142건이었는데 분량을 계산한 뒤에는 0건이 됐다. 그 다음에 형상은 16건이었는데 14로 줄었다. 그러니까 개선 전과 개선 후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치수 142건이었죠. 142건이었고 그 다음에 긁힘, 마무리, 형상, 기포 순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크기를 큰 것부터 작은 것을 순서로 쭉 나열을 했죠. 그런 뒤에 여기에다가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선 전 그래프예요. 개선 전 그래프와 개선 후 그래프는 다르죠. 개선 후 그래프는 치수가 142였는데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치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항목 긁힘 이런 게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꺾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파레토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효과는 이겁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큼 이 꺾은 그래프가 닿는 점이 100으로 왔으면 여기는 이게 이제 290, 100%가 291이에요. 총 291건의 분량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139건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품질 개선의 효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파레토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일반 그래프와 흐름 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래프들이 있는데, 자, 막대 그래프, 실무 그림을 가꾸는 그림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레이더 차트, 간트 차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빈도 다변형 그래프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를 이제 그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막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상단에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현황을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빈도 다변형 그래프. 변화의 추이와 상대 비교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막대 그래프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고 꺾은 선 그래프는 현재 품질의 변화의 추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상자도표. 상자도표는 자료의 통계적인 특성을 상자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도표다. 이해하기가 쉽고 눈으로 보아서 효과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키를 비교해 봅시다. 이리 보시면은 남학생과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은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160부터 180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이 어디냐면 17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상자 이 안에 가장 많은 학생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160부터 170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160부터 165 사이에 많은 학생이 분포가 되어 있다. 중간의 크기는 162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상자 그래프를 통해서 상자 도표를 통해서 명확히 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SL 도표라고 그래가지고 줄기 잎 도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기 잎 도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그래프예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예를 들어서 이승엽의 홈런 숫자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 변화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이승엽의 매년 홈런 숫자가 54개, 22개, 54개, 49개, 34개, 60개 이런 식으로 쭉 변동이 됐잖아요. 일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줄기는 10단이에요. 54에 50이 줄기고 입은 1단이니까 4가 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줄기와 입을 이렇게 써놓고 줄기 20, 30, 40, 50, 60을 써놓고 자 보십시다. 54 하면 5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또 54가 또 있죠. 54. 그 다음에 또 50이 있나? 59. 그러니까 50은 써놓고 4, 4, 9를 표시하면 여기 50대까지는 50개의 대의 홈런을 친 거는 이 정도 크게 막대 그래프가 된 거예요. 40개는 40, 41, 46, 46, 47, 49 그래가지고 40개가 홈런을 가장 많이 쳤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개는 22 한 번 있었네요. 30개는 34, 35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돌려놔요.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막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이승엽의 줄기잎 그래프예요. 줄기잎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는 SL 도표라고 했죠. SL 도표.
자, 이승의 그래프를 금방 여기서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바로 세워놓으면은 그림을 90도 회전시키면은 히스토그램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막대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죠. 쉽죠? 간단하죠? 자, 이건 S곡선 누적 도수 분포표. 상대의 누적 도수를 도표한 것이다. 왼쪽 표에서요. 마지막 계급의 누적 도수가 도수의 합계가 된다는 거죠. 자, 10에서 20 사이가 4개, 4개, 6건, 그러니까는 네 개, 10에서 20 사이가 4개고 4명이고 그 다음에 20에서 30 사이가 6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4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합계를 더하면은 10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누적해 가는 거예요. 22, 40, 48, 50 이런 식으로 누적 도수 분포표를 그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파이 도표. 파이 도표는 원그래프죠. 원그래프. 원의 면적을 이용해서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이거 흔히 많이 나오는 거죠. 산업, 뭐 발전, 수출 뭐 이렇게 가지고 각각 비율을 적용하는 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도표. 이것도 뭐 원그래프, 원그래프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시한 거죠. 파이 도표. 선그래프.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선을 통해서 서로 추이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선을 통해서 현재의 추이를 비교해 나가는 거죠. 막대 그래프 지나가고요. 흐름 도표. 이거는 프로세스의 절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가지고 현재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흐름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7QC 도구. 새로운 7QC 도구는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이거는 비계량적인 도구예요. 아까 7QC 도구는 앞에서 봤던 7QC 도구는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도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새로운 7QC 도구는 굉장히 어떻게 할까? 아주 정성적인 그러니까는 세부적인 품질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문제, 큰 틀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도구다. 그래서 품질 관리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다. 비수치적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7QC 도구는 NQ7 툴스라고 하는데 상관도표, 연관도라고 하고요. 유사도표, 친화도, 체계적 도표, 개통도, 매트릭스 도표, 매트릭스 데이터 분석법, 데이터 해석법, 그 다음에 PDPC법, 화살도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도표는 연관도라고 돼요. 상호 관련도라고도 한다. 문제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품질 계획을 기술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상관도표는 어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표를 이용하는데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 창구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그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접수 창구가 불만이다 이거죠. 그럼 왜 불만일까? 직원이 불친절하다? 그럼 직원이 불친절하면 왜 그럴까? 직원 수가 부족하다. 서로 연관된 것끼리 연결해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접수 창구가 불만인데 또 뭐에 그럴까? 수석이 너무 복잡하다. 왜 수석이 복잡하지? 그럼
많은 수속 절차가 너무 많은 수속 절차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보자는 거죠. 대기 시간이 길다. 왜 그렇죠? 대기 시간이 긴다면 뭐 점심시간이 접수가 안 된다. 그럼 접수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